청취자 여러분, 혹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명칭 자체는 생소하시더라도 경험은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서대문 영무소 역사관이나 제주 사삼평화공원 아니면 해외여행 가셨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들 방문해 보신 적 있죠? 네, 휴영지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대신에 전쟁이나 학살 혹은 거대한 재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주 비극적인 과거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행을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곳을 갈 때, 가서 역사적 교훈을 얻어와야지 하고 굳게 믿고 숙연하게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선한 의도의 발걸음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자료를 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한성민 연구교수가 2023년 8월 한국사학보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제목이 공공 역사의 관점에서 다크 투어리즘의 한국적 맥락 이해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미션이 바로 이 논문에 담긴 핵심적인 연구 결과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 논문이 참 대단한 게 단순히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여행을 가자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비극적인 현장들을 도대체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기억은 선택하고 다른 기억은 배제하고 있는지 아주 날카로운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이 다음번에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실 때 그 공간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기껏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찾는 게 보통의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굳이 다시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찾아가게 된 걸까요? 그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여행이라는 행위가 가진 본질적인 역설부터 좀 짚어봐야 합니다. 논문이 이 어원을 통해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는데요. 한자 여행의 여자가 원래 군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아, 군사들의 행진이요. 전혀 몰랐네요. 서양의 단어들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영어 단어 트래블 역시 노동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트라바이유에서 유래했다고 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낯선 환경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그냥 생존의 건 아주 엄청난 고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통스러웠던 행위가 근대 산업화 이후에 휴양이나 여가로 싹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타인의 죽음과 고통이 있는 현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가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행위를 일종의 여가로 삼기 시작한 거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학계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가요?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 관광학계 중심으로 이 개념이 아주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1994년에 로젝이라는 학자가 케네디 대통령 암살 장소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죽음과 고통을 의미하는 곳을 찾는 현상을 블랙스팟이라고 명명했고요. 블랙스팟, 직관적이네요. 네, 그리고 1996년에는 세턴이라는 학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이죠 타나토스와 투어리즘을 합성해서 타나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해 폴리와 레논이 최초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술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죽음의 신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학계에서도 굉장히 묵직하게 다뤄온 주제군요. 세계적인 사례로는 아우슈비츠 외에 또 어떤 곳들이 언급되나요? 논문에서는 30만 명이 희생된 중국 난징대학살 기념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뉴욕 9.11 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 등을 대표적인 세계적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우리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다크 투어리즘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서구권이랑은 조금 맥락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국적 맥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논문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다크 투어리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주제답사라는 아주 고유한 형태로 촉발되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걸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순화했죠. 1987년 민주항쟁 이후라 시점이 많은 걸 시사하네요. 특히나 고대나 중세 역사보다는 주로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이 이 주제답사의 핵심이 되었잖아요. 왜 하필 근현대사였을까요? 저자가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아주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근현대사의 사건들이 군사 독재 시절 동안 철저하게 은폐되고 억눌려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그 억눌렸던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대중의 열망이 폭발한 거죠. 아, 억눌렸던 진실에 대한 갈증이 여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네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둘째는 당시만 해도 그 비극을 직접 겪으신 생존자분들이 많이 살아계셨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의 생생한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전근대 시대에 비해서 관련 기록물이나 자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훨씬 쉬웠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납득이 되네요. 광주 5.18 민주묘지 순례라던가 제주 4.3 사건 유적지, 서대문 형무소 같은 곳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활성화된 거군요. 그런데 요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들 가시지 않나요? 네, 논문에서도 그 영역의 확장을 다룹니다. 2000년대 이후에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고 탈냉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이나 구남도로 불리는 일본 하시마 탄광 등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픈 유적지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잊혀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너무 훌륭한 문화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 논문이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지점이죠.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이 다크 투어리즘이 현재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논문은 총 4가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상업화와 오버 투어리즘입니다. 비극적인 현장이 관광 상품화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고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버 투어리즘은 일반 관광지에서도 문제인데 이런 역사적 장소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피해자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그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의 생존자나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관광객들과 소음 때문에 자신들이 겪었던 참혹한 트라우마를 강제로 계속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치유의 공간이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기념관의 전시물들이 아주 교묘하게 선택적이라는 지적이었죠. 네, 두 번째 부작용은 반역사적이고 선택적인 기념물 조성입니다.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교차로 들면서 이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꼬집습니다. 먼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기념관을 보면요.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발생한 참상과 피해 사실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생생하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왜 원폭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침략 전쟁을 고발했던 일본 국가의 역사적 책임이나 가해의 맥락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직 피해자로서의 정체성만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논문이 참 대단한 게 다른 나라 사례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도 아주 뼈아픈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 논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자면 서대문 형무소의 실제 역사가 전시 내용과 꽤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논문이 제시한 서대문 형무소의 실제 타임라인을 보면 1908년에 문을 열어서 1987년까지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보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산하에서 감옥으로 쓰인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 해방 이후의 독재 정권 시절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그곳에 수감돼서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해방 이후엔 민주 인사로 2번이나 투옥된 분들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역사에 아주 복잡하고 어두운 단면들이 겹겹이 쌓인 공간이죠. 그런데 논문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전시는 압도적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불이한 권력에 맞섰던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는 비중이 극히 적죠. 이건 역시 부끄러운 과거는 외면하고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만을 부각하려는 선택적 역사 인식의 한계라는 지적이군요. 있는 그대로의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을 논문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휴전선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안보 관광의 변질입니다. 아, 다크 투어리즘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그 부분이군요. 평화보다는 안보를 더 내세우는 거요? 네, 다크 투어리즘의 궁극적 목적은 전쟁의 참상을 성찰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 휴전선 안보 관광은 주로 북한군과의 대치 상황이나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강조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사를 통해 평화를 배워야 하는데 도리어 대결 의지나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비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바로 현장 해설사분들의 해설 방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할수록 해설이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띠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가해자를 짐승 같은 절대 악으로, 그리고 희생자나 독립운동가를 절대 선이나 아주 특별한 영웅적 존재로만 묘사하는 방식이죠. 훌륭한 분들을 위대하게 묘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더 존정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눈문은 그런 극단적인 묘사가 도리어 방문객들의 진정한 공감을 방해한다고 역설합니다. 희생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숭고한 존재로 묘사해버리면 방문객들은 그분들을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대상화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처럼 평범하게 밥 먹고 일상 살던 이웃이 저런 끔찍한 폭력에 희생됐구나 하는 뼈아픈 동일시가 아니라 저분들은 원래 특별한 분들이니까 저런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셨겠지 하고 나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공감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부작용인 거죠.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가족들과 농담 주고받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지워버리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와 한계가 뚜렷한 다크 투어리즘, 도대체 어떻게 기획하고 방문해야 제대로 된 성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성민 교수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공공역사, 퍼블릭 히스토리입니다. 공공역사란 전문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역사를 대중의 영역으로 끌어낸 걸 말하는데요. 대중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맞춤형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역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방문객의 눈높이와 맥락에 맞춰서 소통하라는 뜻이군요. 구체적인 제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언은 참여자에 맞춘 장소 선정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비극이라는 추상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에게는 시청각 자료가 풍부한, 예를 들면 제주 4.3 평화공원의 실내 전시관 같은 곳이 훨씬 적합합니다. 그럼 성인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무조건 전시관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성인들은 친절한 안내판이 없더라도 역사의 상흔이 날 것 그대로 남은 현장 그 자체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의 물리적인 감각과 지리적, 사회적 맥락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유명하고 참혹한 현장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네요. 두 번째 제언은 동선과 진행 방식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맥락을 이해하는 진행인데요.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동선을 세심하게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은 특히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어 중간에 아무 곳에서나 밥을 먹지 말고 그 지역 특유의 식재료가 담긴 현지 식당을 찾아라는 겁니다. 현지 식당이 공공역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 지역의 척박한 땅에서 왜 하필 이 식재료로 연명해야 했는지, 과거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지 음식을 매개로 토론해보라는 겁니다. 식사하는 과정 자체를 지리적 사회적 맥락을 체화하는 역사 실천으로 활용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론이죠. 밥 한 끼조차도 역사의 질감과 연결된다는 게 정말 신선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언은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해설 방식에 대한 해결책이겠네요. 맞습니다. 전문성 높은 해설이 필수적인데요. 감정적인 호소를 자제하고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구조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생자들도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해서 방문객이 구조적인 공감을 하게 만들어야 하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해설해야 할까요? 그런 사건일수록 해설자가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내려서 정답을 주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청취자분들 같은 방문객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학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공공역사의 목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논문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고통이 서린 장소를 방문한다는 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이나 특정 영웅을 우상화하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폭력의 구조를 성찰하고 그들의 아픔을 오늘을 사는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공감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데이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묵직한 메시지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역사적 유적지에 가시든 안내판이 나에게 어떤 기억은 보여주고 어떤 사실은 감추고 있는지
한 번쯤 꼭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해설을 들으실 때도 이 이야기가 내 어떤 감정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나 질문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묻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발걸음은 수동적인 관광객을 넘어 진정한 공공역사의 주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VR이나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비극의 현장들을 굳이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이 공간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해버린다면 우리가 직접 그 어두운 장소의 흙을 밟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물리적인 다크 투어리즘은 점차 의미를 잃게 될까요? 아니면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기계로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현장이 주는 그 무거운 침묵과 공간감이야말로 인간의 공감 능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까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답을 한 번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